토요일 아침 안녕하십니까? 호치민 베트남에 지금 클리닉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 뭐 제가 평소에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다든지 뭐 책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는데 그것들은 뭐 제가 마땅히 말씀드릴 일이 이렇게 없거나 또는 찾기가 이렇게 좀 약간 번거로울 때는 이렇게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병원에 나와서 클리닉에 나와서 그냥 편하게 한 몇 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외국인들, 우리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어떤가, 상당히 실용적인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또 이 정부 당국자들, 그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같이 지내는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제 경험담과 또 이 의견을, 또 저희 그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간단하게 드릴까 하는데, 이러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베트남에 제가 한 6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뭐 누구한테 얘기를 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뭐 뉴스라든지 신문 이런 데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힌트를 주는 정도에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아마 이런 점들, 여기 오래 사시고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또 기자들도 여기 특파원들도 많이 거쳐가고, 또 저도 이 특파원들하고 친분을 맺고, 대개는 다 제 후배들이더라고요. 후배들이 오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다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여기 베트남으로 오는 각 신문사나 이런 특파원들하고 생각을 알게 되는데, 그 친구들도 여기 한 2, 3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아쉬운 점은 여기 특파원들도 좋은 기사를 이렇게 쓸만하면은 여기 오면은 한 1년은 지나야지 이제 좀 감을 잡고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가 한 쓸만하면 한 2년 정도 돼서 이제 좀 글을 좀 한 1, 2년 지나서 쓸만하면은 또 본국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멤버 체인지가 되고. 그런 건 좀 아쉽죠. 여기 제가 전에 한두 번 같이 인사했던 김선한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연합뉴스 기자, 저 선배인데, 제 친한 그 선배, 또 아주 친한 친구시죠.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인사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진짜 전문가죠. 아주 오래됐죠. 아주 그런 거는 특별한 예외인 경우고. 그런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베트남은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거나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이 베트남식의 일종의 절충주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타협주의 또는 프라그마티즘, 현실주의, 그런 것에 의하여 베트남의 현실과 이상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와 경제적인 이 희망과의 어떤 이 버무린 가치, 김치를 버무린 가치, 잘 조화가 돼 있고, 그래서 묘하게 줄타기를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그런 거를 국가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사회주의 같기도 하고 자본주의 같기도 하고 경찰 국가 같기도 하고, 네, 때로는 아주 부패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감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매우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그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문화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1000년 이상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배워온 역사의 어떤 이제 눈치가 엄청 빠르다. 그래서 싹싹 이렇게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마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리스크를 해치해 나가면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가장 좋은 안을 그때 찾아간다. 그게 이제 베트남식의 이제 프라그마티즘이다. 합리주의다. 베트남식 합리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어느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겉으로 어떤 것에 얽매이는 듯이 보여도 사실 내부적으로나 또 막후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막후를 항상 돌린다. 겉으로 돌리는 것과 또 막후를 돌리는 것을 항상 같이 가져간다. 이런 것이죠. 드러나는 오른손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이 표명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하지만은 왼손에 또 들어오고 있는 것은 뒤에서 막후에서 움직이는 조정, 또 화해, 또 협상, 항상 이런 걸 문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나가면서 그 최선을 못 찾으면 최선에 매달리지 않고 매달리는 것 같아도 차선책을 가져간다. 차선책을 이렇게 민다 하는 점, 그 점이 베트남식의 합리주의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아주 유용합니다. 베트남에게. 전통적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은 동화의 대상이죠. 새로운 문물에 유입이 되죠. 유입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새로운 어떤 기술, 아이디어, 혁신, 사상, 언어, 이런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이 다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여기 문화는 외국인들이 이 베트남 문화에 이렇게 동화되는 것을 바랍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제가 여기 보던 환자 중에는 이제 여기 최고위직들이 있습니다. 최고위직이라 하면 진짜로 베트남 최고위직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 근데 좀 이렇게 한 1년 이렇게 이상 이제 같이 주기적으로 만나고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친해지니까, 저는 하찮은 동네 의사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외국인이니까 그래도 이게 친하게 지내는데, 항상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닥터 황 여기 자기가 소개해 줄 테니까, 여기 젊은 여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나 여기 애가 넷이고 여기 결혼해서 조그만 애기 키우고 있고 그러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러면 괜찮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두세 번 얘기할 때까지는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니까 한 두세 번 얘기할 때까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도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애가 몇인데 무슨. 근데 이게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툭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걸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예를 들면은 쓸만한 외국인은, 그래도 저는 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쓸만한 외국인을 베트남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건 농담 삼아서도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걸 진심도 많이 섞여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1500년대, 1600년대 여기 이시왕조였나? 내왕조였나? 그때는 실제로 외국인들을 포르투갈이고 이런 외국인들을, 프랑스인들을 다 여기 동화시키고 높은 관직까지도 다 줬습니다. 그 옛날에도 벌써.
그것이 베트남인의 어떤 그 외국인을 대하는 첫째 시각이죠. 동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동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동화시킨 이후에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개혁이 필요하거나 베트남의 어떤 그 내부적인 이 변화를 요구할 때, 대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그 내부의 합의에 의하여, 여기는 주로 합의를 많이 하거든요.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합의의 형태를 많이 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보이게 하지 않고 항상 합의의 형태를 상당히 갖추고 합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벽에 부닥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그 외국인의 입을 빌려서 외국인에게 잘 이렇게 얘기해서 요청을 시켜서 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단체, 외국 국가, 이런 국제기구 이런 데에 요청을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거기서 자기네가 그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외국이 요청을 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청을 우리가 준강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부 어떤 그 인들에게 베트남 내부 인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진행시키고 관철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가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의사니까 제가 여기 살면서 의사로 여기 이제 베트남 한국 의사지만은 베트남 의사 면허도 받고 여기 지내니까 베트남 의사 면허 받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외 의사 면허가 있으면 자격이 충족되면은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보면은 그 의사에게 여기서 그 환자를 보고자 하면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면허를 줘야 됩니다. 그게 베트남 법입니다. 그리고 법에만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든지 국장급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다들 외국 의사를 더우라고 환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영한다. 더 많이 와라. 우리는 뭐 다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준다 하고서는 안 주는 거예요. 또는 준다고 하고서 시간이 1년, 2년 걸려서 안 나오는 겁니다. 물어보면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 중이다. 근데 안 나와. 그러면은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이 다 이제 못 받고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을 대하는 시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른 또 하나를 하나 덧붙이면 병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 한국에 있는 뭐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뭐 단국대 병원이라든지 경희대 병원이라든지 기타 하다못해 제주 의료원 한라의료원까지 포함하여서 병원장들, 학장들 이런 분들 차관들, 국장들 많이 베트남 하노이에 오고 또 오시면 항상 뭐 차병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오시면 저를 항상 또 같이 만나고 여기 베트남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니까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논을 많이 하고 또 실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병의원이 있냐? 사실상 없다. 제로다. 제로. 사실상 제로다. 대전성병원도 여기서 몇 년간을 노력했는데 사실은 실패했다. 돈만 많이 쓰고 실패했다. 진출하지 못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근데 여기 당국자들을 보건복지부든지 뭐 하노이시든지 뭐 의료총국이든지
다 만나보고 심지어는 MPI라고 그래서 여기 기획재정부 베트남 제가 뭐 기획재정부 장관 가족하고도 제가 2년 이상 여기 파트너십을 해봤기 때문에 다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다들 대환영이다, 시장 오픈돼 있다, 더 와라 하고 오면 같이 만나고 의논하고 하는데 땅도 다 보여주고 오면은 다 저도 여기 땅 다 엄청나게 돌아봤습니다. 뭐 심지어는 후에 시까지 가서 땅도 다 보고 후에 성장 만나고 같이 가서 근데 안 돼. 자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요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은 이게 너무 서론이 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고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이 의료 분야나 또는 기타 베트남에 대한 어떤 실정을 이해하는 것에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거 들으실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굳이 이건 이제는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 경험을 좀 이렇게 좀 공유해야만 좀 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는 기업들, 국가단체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베트남 당국에서는 대환영한다, 오픈한다, 다 해준다, 법도 다 돼 있고 고위직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실제로 진행해 보면 이게 잘 안 될까? 그것은 왜 그러냐?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 얘기를 답을 외국 위기인들, 저희 한국인들이 그 병원 관련된 사업에 예를 들 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힌트를 다 줬습니다. 다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한국에서 다 듣고서는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서 한국 측에서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측 사이드에서 듣고 나서 실망합니다, 속으로.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우리는 다 이렇게 하려고 협조하고 이렇게 오픈하고 필요하고 사실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병의원 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의 도움, 특히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협력이 절실한데 이 한국 사이드에 온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이렇게 속으로 대단히 실망을 하고요. 대단히 실망을 하지만은 베트남의 특성 중에 하나는 겉으로 다 그런 걸 남에게 실망했다는 거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좀 중국 문화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문화하고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속으로 생각하고 실망스럽다고서는 할 수 없다. 기다리자. 이게 베트남식입니다. 기다리자 하면서 계속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속으로 실망했으나 때가 오겠지 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바라는 답은 뭘까요? 바라는 답은 뭘까요? 이겁니다. 한국 측에서 생각은 이겁니다. 달라요. 한국 측에서는 그냥 베트남의 시장을 원합니다. 시장 진출해서 투자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측에서는 좀 잘 모르니까 위험하다,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잘 모르니까 공장 짓는 거는 쉬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베트남의 내수 시장을 노리는 것은 아니고 또는 인도 좀 더 크게 보면은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 차이나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싼 인건비와 좋은 노동력, 비교적 임금에 비하여 그리고 여기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여기서 싸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다 파는 게 아니라 해외로 수출용으로 그렇게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쉬워요. 충돌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비롯한 이 인도차이나 쪽의 이 내수 시장도 바라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베트남에 있는 이미 있는 그 병의원들과의 경쟁이 필요한 베트남 의원들과의 의사들과 또는 병의원들과 여기 또는 제약사들과의 경쟁이 필요한 내수 시장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요 점에 대해서 첫째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베트남 당국이 그 자국 산업과 자국 그인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세심하게 본다. 공장 짓는 것 같이 쉽게 해주지 않는다. 이런 점에 우리가 첫째 잘 모르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은 시장만 바라보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자기 내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 병의원 시스템이 참 또 제약 시스템이 그 제약의 생산 유통 구조 다 문제가 많거든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거든요. 엉터리. 이 점을 자기네들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여기 돈이 많은 여기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고급 의료 진료 어떤에 대한 병의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데 돈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병의원 시스템이 엉망이고 좋은 의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 전에는 베트남인들이 그래서 해외로 다 나갔거든요. 병 아프면은 1년에 2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썼습니다. 베트남인들이.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베트남인들이 이 어디 아프거나 그래도 이 국내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나라들이 다 국경 안에 갇힌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병의료와 제약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 지역의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산업에는 동일한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베트남 쪽에서 원활하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한국 측에서 베트남 측에 그 내부적으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베트남 측에서 흔쾌하게 내부자들을 베트남에 있는 내부 이익자들이 누구겠어요? 그거야 베트남에 있는 병의원 의사들이죠, 그죠? 또는 병의원의 오너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제안이 오니까 이러이러한 병의원 또는 투자가들이 이렇게 제안이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거리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핑계거리를 우리가 줘야지. 그러면은 아이고 얼씨구나 하고서 여기서 야 니네들 다 모여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의학부라고 그러는데 다 병의원들 대표적인 병원 모여. 한국에서 이렇게 요구해 오니까 우리가 이 병원 산업을 이렇게 제약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 싫지만 이거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 이렇게 하자 합의 보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제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베트남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삼성에게 뭐 땅 공짜로 주고 세제 혜택 주고 법인세 할인 주고 이런 혜택을 갖다가 똑같이 줄 수 있는 것이다. Please have a seat. 하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꾸 이제 환자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좀 맥이 끊기는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제안이 뭐냐 이런 거죠. 한 몇 년 전과 같이 한 1, 2년 불과 1, 2, 3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의 내수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고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나가서 2억 달러 이상을 매년 쓰는 베트남인들이 이제 해외를 못 나가서 베트남 국내에서 그걸 써야 되는데 소화할 수 있는 병의원 시스템, 제약 시스템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제한을 해야만 베트남을 움직일 수 있느냐? 첫째, 과거와 같이 그냥 베트남 니네가 다 해. 그러면은 우리가 와서 그 진료나 해줄게. 니네들이 다 그러면 서포트해. 이런 식의 그 제안은 여기는 먹히지 않는다. 여기도 이미 콧대가 높아졌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제안을 우리보다 더 좋은 제안을 싱가포르에서 한다. 미국에서 한다. 일본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병의원 시스템과 제약 시스템, 또 전자 차트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의원 진출과 한국에 있는 그 병원과 여기 있는 병의원과 분야마다 틀리겠죠? 뭐 Chị nói với bác giúp em là chỉ này là cái loại 뭐야? 60 á, 21 60 loại ngắn double cut. 이거 르포컷 60. 응? 60ml짜리? 네. Hôm qua bác nói là 뭐에서 đúng rồi, loại ngắn 60ml짜리고요? 어제는 이렇게 라푸틴 한데 아. 작은 거 좋아하니까 이걸로. 오케이. Yes. 그래서 잠깐 좀 직원이 들어와서 또 우리 매칭을 돼서 병의원, 병원 또는 병원, 종합병원인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급과 매칭을 시키고 첫째, 의원급이면 의원급, 각 분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일정 부분 조인트 벤처를 통한 그런 상호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상호간의 인력 교류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와 서포트하는 그런 관리 분야의 그 팀이 베트남으로 와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된다. 한국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된다. 와서 가족들까지 이전해서 살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산업자본, 의사병과 병원과 의사그룹과 자본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형태로서 같이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산업 자체를 같이 베트남 측과 같이 개발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베트남은 바로 움직입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이 많은데 세계적인 병의원 시스템,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죠. 과 한국에는 발달된 전 세계적으로 이 범용 AI 분야, 그죠? 인공지능 분야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못 따라갑니다만은 의료 분야의 AI는 아직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가 아직 강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와 제약 분야, 그 다음에 텔레메디신, 원격 의료 분야에는 한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하고 강한데 한국의 법 규정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이 법이 기술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텔레메디신 원격 의료 분야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지만은 베트남과 같이 손을 잡을 때는 이런 시스템과 원격 의료, AI 이런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할 때는 승부를 걸 수 있다. 그랬을 때 기술이 좀 포함하여서 베트남 당국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우리 한국 의사 및 그 투자가 또 제약 이 분야에게 우리가 이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 큰 시장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제가 어디 책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저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우리 공무원들 다 이걸 동감하고 또 우리 한국 및 미국, 일본 투자가들 또 다 같이 동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분야 관심 있는 분들은 새겨 들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